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특근 진행을 맡고 있는 양재열 변호사입니다. 일본 출신의 영국인 이시구로가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작가 한강이 맨부커상을 받기도 했지만 노벨상은 여전히 우리와 거리가 먼 모양입니다. 오는 9일 월요일은 한글날입니다. 우리처럼 고유의 말과 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 더구나 오랜 역사까지 지켜온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린 첫걸음 뗄 무렵부터 독서 모임, 논술 강의를 시작해서 시, 소설, 수필, 평론까지 넘칠 만큼 배우지 않던가요? 문학은, 언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훌륭한 그릇을 가지고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특근은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 K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귀경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10K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의 전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합니다. 명절특근은 지난 1년 동안 뉴스공장을 빛내줬던 명작 인터뷰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 중 청취자 7087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명절특근 며칠째 듣고 있는데 제가 못 들은 인터뷰들이라 그런지 또 들으니, 못 들었는데 또 들으니? 하여튼 참 좋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최동욱 검찰총장님 인터뷰도 들려주세요. 그래서 발빠르게, 사실 제작진이 미리 준비해놨던 코너들이 있는데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편집을 해서 청취자들이 뽑은 뉴스공장 베스트, 그때 그 인터뷰로 바꿨습니다. 네, 뉴스공장이 이런 곳입니다. 7087님이 청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인터뷰는 검찰총장 측에서 물러난 이후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성사된 글자 그대로 뉴스공장 단독 보도였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용수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했던 지난 2월 중순경 진행됐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한 소회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제가 갑자기 검찰총장을 일상의 이유로 그만둔 이후에 많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가동되고 또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특검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특검 연장돼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검찰총장까지 해보신 분으로서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한 30%도 채 다 못한 거 아닌가. 30%도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 간의 불법 유착 비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벌 권력과 재벌 유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의혹으로 인해서 예. 3주간 또 수사가 많이 딜레이 됐고 나아가서 삼성 이외에도 SK라든가 롯데라든가 CJ라든가 예. 이런 여타 재벌들에 대해서도 많은 뇌물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진도가 딱 막혔어요. 이거 네. 정작 기각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 예.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막 그거는 이제 시작 단계 아닌가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봐도 30% 이상은 진척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능한 검사 약 40명 정도는 200 투입을 해서 예. 1년 정도는 1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최고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수사가 아직 30%도 안 됐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차피 뭐 특검법이란 건 한시법이고 제한된 법정 기간 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70일이 다 돼가고 그다음에 30일을 만약에 연장이 안 돼서 2월 말까지 이 특검 수사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예. 이 특검에 수사하고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예.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고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죠. 예. 또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막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수사했던 그 검찰 지휘 라인이 어떠했는지 그 중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까? 우선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총장은 김진태, 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그리고 청와대에는 그 유명한 김기춘, 우병우 이 두 분이 있었죠. 네. 이 사건이 연장이 안 되면 당시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인사들의 손에 다시 사건이 들어간다. 이런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특검 연장과 맞물려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은 네. 이미 표명한 예. 이미 밝힌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예. 모순되는 행위를 예. 스스로 할 수 없다. 뭐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자기 한 말을 뒤집을 수 없을 거다. 이런 거네요. 뇌물수수 얘기했다가 뭐 딴 걸 바꾼다든가 또는 뭐 직권남용했다가 딴 걸 바꾼다든가 이게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헌법상에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죄를 부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묵비권. 자기 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그 원칙. 그게 이제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요? 네네.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속한 조직,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특검법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특검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특검 연장이 안 되고 지금 우려하신 대로 넘어갔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기밀의 유지입니다. 그렇겠죠. 수사 기밀의 유지고 또 수사 기밀이 유출이 되면 예. 그 수사와 관련된 이해 관련자들이 준비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소유하거나 인멸하거나 예. 뭐 대답을 준비하거나 예. 또 압력을 넣는다거나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검법은 이제 그걸 보장하고 있는 거죠. 독립성을. 그런데 특검 이전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예. 그때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또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방해하는 가이드라인이 다시 작동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수사검사들에게 영향과 압박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뭐 한마디로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러한 특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쏙쏙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안. 이재용 그 부회장 영장요. 이게 이제 1차 기각됐었거든요. 이렇게 기각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권력과 재벌이 유착된 이런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아래 합법의 가면을 쓰고서 공조직 등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행위들은 전부 합법적이고 공적이고 하는 그런 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었다, 공적이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미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어떤 그런 단순 뇌물 사건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그 실체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법적 평가나 처벌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 행위는 이미 공무원들이 동원되거나 뭐 하면서 합법적인 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별 따지면 소용이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지난 2, 3년간 진행된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포괄적으로 이것은 뇌물수수로 봐야 하고 그래야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미 그렇게 정리해 둔 거라는 거죠. 마침 또 에버랜드 수사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에버랜드 사건과 지금 이번 삼성 사건과는 같은 거 아닙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건에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있습니까? 물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한다는 측면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면 뭐 그런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아 보이는데. 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는 우선 삼성 계열사,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부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이 아니고. 그렇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 예. 즉 에버랜드의 주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가. 예. 그럼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면서 본 사건인데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니까 삼성 계열사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죠. 범위가 그 정도인데 손해 네. 범위가.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를 보면 2,100만 명 말이 그렇지 이게 천문학적인 인원 아닙니까? 국민의 반인데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잠재적인 손해자가 됐단 말입니다.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그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 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다 이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리한 분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손해의 범위 또 수법 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즉 한마디로 손해의 범위는 굉장히 국민 대다수로 광범위해졌고 또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쭉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그 손해는 더욱 커지고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 이러는 겁니다. 방법이 굉장히 진화한다 이거예요. 법보다도 더 앞서갑니다. 그렇죠. 더 대담해지고 더 악질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얘기 나올 텐데 이 재벌 총수 구속하면은 국가 경제 악영향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구속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직접 재벌 총수를 구속시켜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몽구, 최태원, 김순년 등 그 재벌 총수가 구속된 이후에 뭐 현대자동차든 SK든 하나그룹이든 기업 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졌었습니까? 그렇다고 아니죠. 생각하세요? 이거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반박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삼성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경제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해당 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지금 이번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럴 리가 없죠. 무수한 법률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삼성 내부에서도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재벌들 나머지 재벌들 저체에게도 큰 시그널을 보낸다 이겁니다. 정경유착은 삼성 부회장 한 사람 구속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제가 볼 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황교안 이런 말 했어요. 윤석열 검사가 자천된 것은 댓글 수사건 상관이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자질의 문제가 있어 자천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 수사를 총지휘하셨던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천됐다고 알려진 윤 검사에 대해서 이 황교안 대행의 논평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황 대행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기사를 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 이 윤석열 검사는 지금 뭐 특검팀에서 열심히 뭐 쥐야창창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케이.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문무를 겸비한.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는데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제가 대한민국 검찰은 2,000명이 넘는 검사를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 인력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입니다. 수사 역량면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20명의 특검 검사들이 불과 몇 달이란 짧은 단기간에 이전 검찰의 수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특검을 보면서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것과 국민의 검찰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의 이 극명한 차이를 그리고 검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치 검사들의 말로를 우리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모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공이 깊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과거의 예측을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최동욱 전 총장도 개별 사건으로 뇌물죄 여부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포괄적 청탁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했었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측이 실현된 셈인데요. 최동욱 전 총장께서는 얼마 전에 원소은 전 국정원장 유죄 선고 받는 걸 보면서 사필 규정이다. 또 끝까지 수사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웠다라는 그런 소감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문자 몇 개 볼까요? 가재는 송편님, 최동욱님, 블랙리스트 피해자 문성근 김미아 씨 잘 변호해 주세요. 얼마 전에 국정원 주도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위해서 최 전 총장께서도 무료 변론을 해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특검이 30%밖에 못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최 전 총장께서 직접 한번 실력 발휘해 주시기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7488님은 최동욱님을 다시 검찰총장으로 복권시켜야 맞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2881님, 공장장 목소리가 빨리 지나가서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예, 마음 같아서는 인터뷰도 아예 다시 제가 하고 싶습니다.